실천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실은 토론회 시작 전 방역 소독을 완료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 행동 수칙에 따라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악수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자제해 주시고,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토론회 진행 시간 동안은 물론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 진행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국민의례, 내빈 소개, 인사 말씀, 기념사진 촬영, 주제 발표,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휴식 시간 없이 약 2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내빈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장덕천 시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상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해도 그래도 OECD까지는 가장 나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 1사분기, 2사분기 이제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습니다. 극복하기 위한 대책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난 14일 날 성역한 일들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는데,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하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가 싶고요. 디지털 위기, 그린 위기, 그리고 사회 안전망 구축, 큰 틀을 3개로 정리해 있고요. 시도 정책적 수혜를 받기 위해서 연계 정책들을 개발하고 있고, 제가 찾은 한 8가지가 넘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열심히 꽤 큰 부천시가 가장 빠르게 움직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 구체화되는 정책들이 있고, 열심히 노력해서 잘 만들어가고, 특히 저희가 또 관심을 갖는 분야는 대장동 신도시와 그런 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정책적 수혜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도시 개발 분야하고 시설 관리 분야에 대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 방안에 대해서 변화된 환경, 환경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훌륭한 말씀들을 주실 것 같습니다. 잘 저희가 귀담아듣고 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기존에 논의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과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이 가장 선도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시가 준비하고 있는 과정을 보면 충분히 우리나라에 볼 수 있지 않고, 이미 회의 방역을 통해서 이 역사상 대한민국이 그렇게 세계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인식한 게 처음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기존시들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주에 KCT라고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스마트시티 진출했던데, 인증공사가 처음으로 해줍니다. 이 시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정책들, 기술들, 시스템을 잘 결합시켜서 앞으로도 해외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오늘 여기서 주어지는 그런 대안들도 저희가 잘 만들어서 우리 도시에서도 활용하고, 앞으로 다른 곳에서도 사업화시켜서 판매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과 사회적으로 하시면서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고맙습니다. 1월부터 우리가 얘기했잖아. 코로나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현재 사회 지배구조 ESG가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미리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미래를 선점하는 자만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얼마 전에 미래학자 제보서 선포를 했습니다.
도시 개발 관련 시설과 쪽에서 밀도가 높은 부천시, 일반 사업만 부천시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치를 해내라 해서 문제자를 마련했습니다. 발제해 주시는 분들, 토론해 주시는 많은 좋은 의견을 경청해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결대학교 이범현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결대학교 이범현입니다. 오늘 발제를 맡게 됐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사항은 사실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개인적인 견해고 어떤 연구 과제를 통해서 했다거나 큰 과제를 R&D 과제를 해서 했다거나 해서 나온 그런 연구 결과물이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신도시가 어떤 식으로 조성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것들을 과거의 경험과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견해를 가지고 정리했다는 거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자체는 보시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번 보시고요. 우리가 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신도시가 조성되는 그런 기본적인 조성 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분야별로 그럼 어떤 식으로 앞으로 계획 체계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는 그럼 예시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는 게 좋고 바람직한 건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건 순수히 어떤 그런 방향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우리나라의 도시 환경의 어떤 그 포지셔닝은 어떨까라는 것들을 한번 봤을 때요. 이게 사실 제가 예전에 예일대학교하고 서울대 환경대학원하고 한번 저희가 도시 환경에 우리나라의 도시 환경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 도시 환경에 대한 삶의 지표 EPI라는 것을 개발해서 측정을 해봤더니 우리나라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포지션이랄까라고 봤는데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전체 저희가 한 100개 내의 어떤 도시들 분석을 해보니까 75위 정도가 되는 그런 랭크를 하고 있다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도시의 어떤 환경의 질이라는 게 과연 올바른가 이런 문제를 한번 좀 생각해 봤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게 왜 자꾸 넘어가죠? 또 하나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도시 환경의 질을 본다 그러면 이 청소년들이 굉장히 좀 살기 어려운 그리고 행복 지수도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도시 환경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자살률, 여러분도 보시는 것과 같이 자살률도 보면 굉장히 거기에 따라서 많이 높다라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는 도시 환경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2000년 초반대에 우리나라의 도시 환경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아파트의 찌라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만들었던 도시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신도시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이런 아파트 문화라는 게 지금 저변에 확대되어 있다는 게 가장 특징 중에 하나고요. 자꾸 이거 왜 이러죠? 예, 그냥 놔주세요. 마우스는 놔주세요. 특히 이제 이런 아파트라는 거는 이제 도시공원과 인접한 부분 같은 경우는 그나마 낫긴 한데 우리는 아파트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 생각하고 도시 환경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화에 있어서 이런 문화에 있어서 과연 이런 도시 아파트 환경에 대한 문화에 있어서 이게 코로나라는 그런 우리가 문제가 이렇게 직면하게 됐는데요. 결국 이런 코로나가 오면서 앞으로 이런 기존 도시국에 대한 어떤 방향성과 그리고 새로운 도시계획에 대한 패러다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도시 환경에 대한 문제와 도시 방역의 중요성이 아주 중대되는 시기여서 저희들이 신도시에 대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한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이제 어쨌든 이런 코로나와 관련된 특징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이제 어쨌든 이런 코로나와 관련된 시대에 따라서 도시민의 생활이 변화가 되고 거기에 대한 변화에 대한 이런 관점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는 또 우리가 보면은 이 산업적인 변화도 앞으로 예측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비대면 접촉에 대한 우리는 사실 여기 만나서 대면에 어떤 회의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비대면 회의도 많이 증가될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상업적 상품을 사는 것도 앞으로는 발품을 파는 대신 소품을 파는 소비자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도시공간에 반영을 해야 될 건지 그리고 신도시 개발에 어떻게 매칭을 시켜야 될 건지에 대한 것들도 앞으로 생각해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도시 코로나 사람들은 앞으로 비대면이 더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이 막 증대됨에 따라서 이 코로나 블루 현상들이 앞으로 급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신도시의 어떤 현황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름대로 한번 이건 이제 그 신도시 개발 가지고 강의를 할 때 많이 이렇게 정리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은 이제 그 대선배님들은 신도시라는 게 이제 포항, 울산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포항하고 울산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하는데 사실은 1기가 포항, 울산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나라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 산업기능, 경제발전을 위해서 산업기능을 수용하기 위해서 신도시가 개발이 됐던 거였고요. 사실 그게 최초로 공업도시로 설정된 울산 신도시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본격적으로 신도시라고 얘기한 거는 사실은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기에 만들어졌던 1기 신도시. 사실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진 않았지만 1988년도, 87년도에 발표를 했던 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주택도시, 그러니까 주택 200만 원 건설의 정책으로 건립된 5개 신도시 건설이 본격적으로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때부터 사실은 본격적인 1기 신도시, 저희가 지금 3기 신도시를 얘기하는데 1기 신도시는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됐던 거고 그러다가 이제 그 한 90년대, 95년, 6년 그때까지 이제 5기 신도시를 만들었고 그때 가장 크게 신문에 많이 지상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배드타운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드타운에 대한 얘기들, 즉 모도시는 있고 출퇴근하기 위한 그런 신도시들이 많이 만들어졌었고 그 신도시 평가 여기 김현수 교수님 회장님도 여기 와 계시지만 그때 이제 신도시 평가도 많이 연구도 많이 했었었죠. 그래서 그런 반성을 통해서 이제 자족 기능을 많이 도입하자라는 게 이제 2기 신도시 때 많이 나왔고 제가 사실은 판교 신도시에 했었지만 판교 신도시에 벤처단지를 이제 도입을 하면서 이 신도시 내에 일자리를 만든다라는 것, 소위 말해서 그 자족 기능을 좀 확보한다라는 것들이 2기 신도시 때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민간 주도라는 측면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 신도시라기보다는 도시개발 사업에 많이 민간 주도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그럼 복합 신도시를 만드는 게 이제 2기 신도시 때 많이 나왔고 이제 3기 신도시는 그럼 과연 뭐냐라는 거죠. 과연 이제 이 포지션이 어떨까? 이제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3기 신도시는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그래서 2기 신도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한 5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생태에 대한 문제, 녹지 네트워크. 사실 제가 그 용인동 백지구 신도시를 할 때는 녹지율이 25%였었고요. 환경가 35%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기 신도시는 한 20%에서 한 30% 가까이 정도, 그러니까 20%가 분당이 한 22.3%, 5%가 됐었고요. 그래서 녹지율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데 2기 신도시가 많이 이렇게 중점을 뒀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복합화, 여러 가지 기능들 많이 복합하자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거점화시키자, 자족화시키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최근에는 이제 좀 나오긴 하지만 이게 첨단화시키자라는 얘기들이 이제 한 5가지 측면이 좀 키워드로 있어 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자족도시 개발을 목표로 했었고요. 다음. 그래서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를 비교를 해보면, 뭐 지금 또 설명을 드렸지만, 뭐 지표적으로도 많이 비교가 되긴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특히나 이런 점유율을 지향한다는 측면, 친환경적으로 간다는 측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학교나 이런 측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자족 기능을 도입했다는 것들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좀 중심했다라는 특징이 있었다는
이게 이제 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말 분양 목표를 한다. 이 계획 자체도 저는 사실은 조금 이렇게 좀 검토해 볼 만한, 그러니까 초기에 시범까지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양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6개 사업지구에 대해서 이 3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이날로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다음. 이 6개 사업지구는, 6개 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안산까지 포함해 7개가 되겠는데요. 어쨌든 6개 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크게 봐 6개 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난 해소를 하지만, 뒤에도 좀 설명하겠지만, 자족 기능을 대폭 확충하는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개발을 목표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기 신도시하고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 2기 신도시는 좀 뭐 광역적으로 보면은 10km권, 20km권까지 가긴 하는데요. 이게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서울 근접권에, 뭐 표현은 2km라고 하지만 바로 인접권에 이렇게 조성하는 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역교통에 대한 것들을 많이 투입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교통망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제 조기에 교통망이 마련이 될지는 한번 이제 봐야 될 사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통망 측면에서 보면은 강역교통에서보다 뭐 교통망 마련한다라고 했고, 자족시설 용지 비율을 굉장히 대폭적으로 확충한다라는 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여러 가지 부분 중에 하나가 있을 수 있지만, 교육에 대한 문제는 사실 제가 세종시 계획할 때도 많이 나왔지만, 이런 국공립 유치원을 대폭 확대하고 아이를 키우는 좋은 도시를 조성한다고 표방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매칭시켜 나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은 고민이 앞으로도 필요한다고 생각하고요. 목표는 어쨌든 100% 공립 유치원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원 녹지를 많이 확보하겠다는 목표는 이제 설정을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 광역교통망에 대한 개선 방안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GTX 라인을 확보해서 그 대중교통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재원 부담을 어떻게 나눠서 해야 될 거냐. 이게 과연 사실 신도시 개발하면 뒤에도 좀 설명은 하겠지만, 이게 판매시들도 마찬가지겠고요. 이 광역교통 개동 부담금에 대한 부분, 이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논의가 굉장히 심도 있게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신도시가 개발이 될 때, 판교도 마찬가지일 때 광역교통 부담금을 내는데 그게 조성원가에 포함되기도 하거든요. 분양가가 상승된다는 건 그만큼, 물론 그거를 이용하는 게 주민이긴 하지만, 광역적으로 본다 그러면 혜택은 주변 주민까지 다 보는 거기 때문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있는 주민에 다 전가를 시켜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는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고, 그 부분은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이게 공동사업 시행자에 대한 관점도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보면 이 목포 사례를 제가 일부러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수도권 사례를 얘기를 하다 목포 사례를 얘기를 했고, 이건 사실 이제 근거법이 특지개발조치법이 아니고 신도시 개발법도 아니긴 하지만 도시개발 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참여형으로 한다고 공동시행으로 하는 것은 좋기는 합니다. 좋긴 하는데, 이 공동시행으로 하다 보면 민간이 공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공공이 공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게 각자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요. 그리고 사업을 정산하는 문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까지 끌어와가지고 완벽하게 사업을 공동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이게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고, 또 해제가 되는 경우에도 굉장히 SPC를 설립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물론 이렇게 민간 사업자하고 공동을 하는 경우 이제 단지 스케일에 있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이 검토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의 주체로 봤을 때는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LH라든 그런 중앙정부공사와 지자체가 공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자체와 지자체 공사가 뭐 미래가 대표적인 걸 수도 있겠는 한데요. 여러 지자체가 모이는 경우에는 그렇게
이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참여 방식에 있어서는 지분 참여 방식이 있고 면적 분할 방식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유형하고 유형 1하고 2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공동사업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이 정산하는 과정 개발이익을 개발이익이 나면 또 좋긴 하죠. 좋긴 한데 개발이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주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는 개발이익이 안 나서 약 한 7천억 정도의 적자가 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토지로 분할한다 그러면 그냥 정산하면 되는데 이게 지분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이익이 안 나는 사업이 진행되거나 이익이 안 나는 경우에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사업 대응 시행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는 앞으로 좀 검토하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 이익이 안 나는 사업이 진행되거나 이익이 안 나는 경우에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사업 대응 시행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는 앞으로 좀 검토하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 중에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검토를 해봤습니다. 다음. 기본적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서 신도시 조성하는 방향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다음. 기본적으로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 중 하나가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겁니다. 방금 전에도 이제 민간이 같이 들어올 거냐, 공공 안에서 지자체가 있고 또 중앙정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럼 중앙정부도 여러 부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것들. 근데 이제 이런 패러다임 변화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신도시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중앙과 지역 주민들 이런 분들이 골고루 융합하고 이익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거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거버넌스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지역이 중심이 되는 지역이 함께하는 신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패러다임 변화니까요. 지역이 함께하는 신도시가 되고 결국은 상생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하고 지역이 상생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신도시에서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로 나올 수 있는 거 제가 이제 이주민단지 여러 가지 사이트들 많이 다녀보고 세종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결국 기존 주민들이 다시 와서 사는 재정 착률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첫 번째로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랬을 때 보상 체계라든지 지역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느냐에 대한 것들이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분야별 계획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사이트 내 계획을 그러면은 이제 토지용 계획은 어떤 식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아까 그 비대면 상업에 대한 수요들이 늘어나면 과거에 있는 상법, 중심상업지역에 대한 개념들이 좀 변화가 돼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끌어나가야 되냐는 생각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생활권 계획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구가 10만 정도를 지역생활권이라고 인구 2만이 소생활권 얘기하고 50만이면 대생활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신도시를 하게 되면 2만에서 한 10만 사이가 되는데 그런 생활권 단위에 어떤 시설들을 넣고 어떻게 코로나에 대비해서 만들어야 될 거냐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사실 제가 3기 신도시 자족용지의 면적을 봤더니 굉장히 높더라고요. 자족시설용지. 근데 도입은 많이 한다는 건 맞긴 맞는데 이런 자족용지를 단순히 확보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새로운 개념으로 자족용지를 만들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족용지를 만들면서 새로운 개념의 어떤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요. 그리고 산업이 만들어지면 그걸 유지관리하고 관리 운영하는 시스템까지 만들어요. 그게 사실은 지역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 유지 관리하고 그리고 여러 부처들이 여기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그리고 이제 광역 기반 시설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지금 부천 대장지구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대장지구하고 구도심하고 인접지역하고 어떻게 지역 간에 연계해서 광역 대중교통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것들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좀 논의가 되어야 하고요. 특히 대중교통 시스템 중에 GTX나 이 통합환 시스템, 그다음 BRT 라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같이 고민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토지 확보. 지금 현재 단계에서 주상목록 등 모든 용도를 확정시켜 넣어서 이게 앞으로 코로나가 지나면 어떤 용도로 활용될지 모르는 그런 토지들이 있을 텐데 유연하게 토지를 확보를 해놓고 지역이 필요한 것, 중앙이 필요한 것들에 대한 유보지들을 많이 확보해주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담론 차원에서 5개지를 만들었고요. 5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국 이제 중앙주도의 거버넌스 시스템, 과거에 신도시가 그랬다면 결국은 주민주도고 상생형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 그리고 이게 지역과 함께 만드는 거고요. 단순히 중앙 주도가 되면 안 되고 지역 중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급을 좀 확대한다는 정책이 있긴 한데 그럼 과연 그런 부동산 정책에 맞는 적정한 밀도가 어느 정도냐? 근데 그게 뭐 친환경이나 이런 저밀도라는 그런 어떤 토지형 원칙에 저해되는 수준까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적정한 밀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 저밀도 사실 코로나가 되면 이게 고밀화된 도시 같은 경우는 이게 확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분산형의 집중형 저밀도 도시 개발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거기에는 사실은 공원 녹지 비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스마트 시티라는 것들이 앞으로 많이 뭐 지금 시도시, 상시도시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런 범죄 예방이나 안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요소들을 많이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생활권 단위에 어떻게 접목이 돼야 되냐라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세종시 계획을 할 때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이 노인아동 복지시설, 주민생활시설, 복합상업시설, 초등학교, 그래서 교육문화 복지시설만을 가지고 인구 2만 명 단위의 BRT 라인에 들어오는 것들을 배치하는 생활권 개념을 가지고 실제로 세종시에 몇 다시 몇 생활권 이런 컨셉으로 만들었었는데요. 근데 앞으로는 보행하고 이런 사실은 뭐 응급의료 체계나 이 격리시설 체계들도 고민을 하면서 생활권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이제 생활권, 기술생활권 계획들을 만들어야 되고요. 거기 안에는 중심이 되는 공간에 이런 이게 사실 이제 이게 멀티컬한 랜드 유지가 될 것 같았는데 이런 운동장들을 만들어서 비상시에는 대피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세종시에 저런 소규모 잔디구장을 많이 만들자고 했는데 실제는 적용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업성 때문에 안 됐는데 사실은 저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것들이 유사시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이용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건축적인 측면에서인데요. 사실 이제 이게 앞으로 미래용주은 어떻게 돼야 될 거냐 이거 하나만으로 굉장히 엄청난 연구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어떻게 여기서 세세하게 제안을 드릴 수가 없는데 화두를 던질 수밖에 모두에도 말씀드린 제가 화두를 던지는 식의 발표이기 때문에 말씀드린데 현재 공동주택은 그냥 가변형은 아니죠. 그냥 픽스되어 있는 거죠. 법체도 그렇고 다 픽스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미래형 주택 사실 어떻게 모듈러 주택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단순한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이게 해외 사업을 하면서 만들었던 샘플인데 포스코건설에서 만들었던 모듈러 주택이 하나 샘플인데 사실은 이게 단가가 좀 높기는 합니다. 평당 단가 건축비가 높기는 하지만 이게 가변형으로 모듈러 주택으로 컴팩트하게 만약에 질 수 있다면 특정 구역 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아까 생활권의 운동장 옆에서든지 운동장 위에 이런 모듈러 주택을 계획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변형의 모듈러 주택을 미래형 주거로서 많이 확보를 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확대되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거의 양이나 구체적인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도 사실은 이 가변형으로 되는 게 많이 필요하다고 이건 연구가 많이 필요할 거고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어떻게 뭐 심지어는 여기 안에서 이제 격리시설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요. 공동으로 격리시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위 표면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변형 가능하고 그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주택으로 변형 가능한 것들을 연구가 되고 그것들을 대비해서 만들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아까 말한 세 번째 전략인데요. 이 자족시설 용지를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산업 변화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자족 기능을 유치하고 관리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자족 용지를 많이 확보를 했는데 과연 저는 이제 첫 번째는 드는 생각이 그렇게 대규모의 자족 용지를 어떻게 채워 나갈 거냐.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 중에 하나인데 기존에 있던 이기식 도시에 있는 샘플 하나 했는데 단순히 여기에다 몰아놨어요. 중심상업지역은 여기 가운데 배치한 자족용지는 어떻게 보면은 홀대한 그런 토지형 배치죠. 그럼 우리가 자족용지의 토지형 배치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뭐 다 아는 얘기 실축이 있지만 자족용지는 일자리이긴 하지만 리브워크 플레이가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아이솔레이트 시켜가지고 걔만 별도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자족용지도 적절하게 섞여야 된다고 합니다. 굴림다리로. 아까 말씀드린 상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만 하나만 딱 만드는 게 아니라 분산 배치하는 자족용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뭉치는 것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입지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것들을 면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자족 용지에 그걸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한국토지공사법 82조 1항에 의하면 한국토지공사가 이제 앞으로는 관리 이런 것들을 이 시설의 관리,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이 들어오면 창업부터 유지 관리하고 그것들을 다른 데 인큐베이팅 해주고 다른 데 만들어주고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LH는 작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운영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 유지 관리해주는 것들에 대한 시설, 예. 가령 예를 들면 판교 제2판교에 만들어진 기업 혁신센터 같은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고 이 혁신공간센터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에 대한 것들이 유지관리 기능을 어떻게 강화하는 것들이 역시 자족 기능 안에는 이런 시설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주 기업에 대한 펀딩도 포함되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들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여기에 청년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창업지원 공간은 물론 있어야 되지만 이 청년들이 가장 바라는 시설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밥을 먹고 그러는 겁니다. 공간 안에 이제 밥을 먹고 아침을 해결해 주는 공간들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자체가 LH 같은 경우는 잘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아주 디테일한 사업들을 관리 운영을 못하는 부분, 법은 바뀌었지만 그런 것들이 지자체 협력해서 지원해주고 관리해주고 하는 일들이 저는 핵심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자족기능이 확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네 번째는 이제 광역 기반시설 설치 전략입니다. 사실 이게 파주운정을 제가 사례로 얘기를 했는데 1, 2지구 개발할 때 2조 296억을 납부를 했어요. 광역교통 부담금. 사실 이게 지금 현재 파주운정 같은 경우는 그래서 7천억이 적자가 나는데 LH하고 파주시가 그래서 이게 납부를 했고 근데 실제로는 보면은 광역교통 대상까지 실행되는 시간이 장기간 소요가 됐습니다. GTX-A도 지금 막 얘기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이 광역기반시설 설치를 그 해당되는 사업지구에다가 맡기고 그리고 대규모 광역 기부담금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 될 거냐 앞으로. 그래서 다만 이런 것들은 진짜 정말 대규모이기 때문에 인적지역화하고 하는 부분들은 또 이건 되게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광역교통에 대한 것들 기반시설 설치하고 토지용을 만드는 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신도시를 3기시도시를 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해서 해야 될 거냐에 대한 것도 고민이 필요한 사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판교 신도시를 하면서 제일 먼저 검토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분당 수서간 고속도로예요. 이게 보면 동판교에 원래는 이게 원래 동판교에 한 3m 정도 올라가서 그 도로가 올라가 있는 상태였었는데 동판교는 동서로 또 분절을 했습니다. 이게 양쪽으로 분절했고 판교 같은 경우는 또 경부고속도로가 하나 있어서 동판교하고 서판교가 나눠 있어서 이 3m 정도 올라가 있는 도로를 그냥 놔두게 되면 완전히 생활권이 단절이 돼가지고 그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지역 내부기 도로긴 하지만 근데 토지공사 같은 경우는 이걸 그대로 놔두자고 저희가 이제 국토연구원에서 회의를 했었고 왜냐면 조성원가가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그걸 놔두자고 했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이게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경관적으로 그렇고 생활 환경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 기반시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비용을 분석을 했습니다. 한 7,800억 정도가 나오는 그런 비용이었는데요. 그거를 물론 조성학과에 부담은 시키긴 했지만 지금은 생각하기에는 그게 당연히 이제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부담을 했지만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반시설들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떤 식으로 이거는 이제 도로지만요. 인접하는 지역에 뭐 예를 들면 BRT 라인을 우리가 구성한다든지 그걸 관리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여태까지는 지자체한테만 다 이관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 그럼 사업시행자가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또 운영하고 설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여를 할 건지에 대한 것도 앞으로 고민이 많이 필요하고 이런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발굴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신도시 계획을 할 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냥 너무 빨리 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제 느낌에는 너무 빨리 해서 빨리 공급하고 근데 이런 요소 하나 발굴하는 것만 해도 제가 한 6개월에서 7개월 이상 논의를 했어요. 이 도로 하나만 바꾸는 것만 해도 거의 8개월 가까이 계속 관계자들하고 논의를 하고 사업비도 분석을 해야 되고 교통 영향도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는 하부는
바이패스하는 거고요. 상부는 이게 생활권 도로로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계속 고민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 하나의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인접하는 지역하고 어떻게 기반 설치하고 토지용을 만들어줘야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서울시의 사례이긴 한데 우리가 계속 공원 녹지를 조금씩 확보를 하게 되면, 이런 전략으로 조금씩 확보하게 되면 결국은 공원 녹지도 이렇게 하나하나씩 확보, 도시 차원으로 본다면은 공원 녹지 확보되고 대중교통도 이용률도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상생형으로 그 광역 기반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거냐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보지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기시 도시에서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 양이나 이런 것들은 뭐 케이스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 수요를 대비해서 유보지를 확보하는데 중앙정부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다부처 연계 사업이 갑자기 뭐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까 혁신성장센터가 아니라 그보다 더 확대된 사업이 날 수 있고, 지방정부 또 부처시가 필요한 그런 용지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민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별 용도로 재단이나 이런 것도 미래수요에서 대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분양하는 토지, 이걸 또 전환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예측하지 못한 토지 수요에 대한 것들 유보지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참고로 제가 그 싱가포르에 있는 그 싱가포르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싱가포르는 계속 이 토지용 계획을 짤 때 유보지를 항상 만들어요. 2001년도고 2008년도, 2012년도에 만든 계획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특히 이제 공항 같은 경우, 이 공항 창의공항 2할조를 만들면서 사실은 유보지를 더 확보를 하고 처음에 산업용지에다 유보지를 확보를 했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세계가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유보지를 많이 확보하는 전략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결국 시사점이 한 가지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되냐라는, 여기 월드뱅크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런 응급한 그런 도시 안에서 이 감염병이 일어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봤을 때 이런 응급한 의료 체계라든지 응급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다양하게 앞으로 더 검토를 해야 될 거고요. 신도시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면 결국은 이 공공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질을 확보를 해줄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전 세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 질을 확보하는 거에 대한 것들이 저는 앞으로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그 하나의 또 예시적으로 하나 좀 생각할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작용용지 중에 하나를 가지고 결국 이런 그린 바이오, 이 바이오, 메디칼, 이런 플랫폼 할 수 있는 그런 신도시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들은 국가적인 네트워크와 연계가 되고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도시 중에도 하나 특화형을 하나 만들어주는 것도 앞으로는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다음. 예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아까 다부처 연계 사업 중에 이거 보건복지부가 들어오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대비한 보건복지부 파일럿 프로젝트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런 추진 체계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사례 예시로 한번 좀 보여줄 수 있는 예시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뭐 출력물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출력물에는 없는데 이런 임상단지라든지 이런 건강센터를 만드는 스마트 펜시라든지 치유공원 같은 것도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원격 진료라든지 이 드론을 이용해서 이제 의약품을 배달하는 비대면 산업이 많이 증가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어떤 환자가 나타날 때 이제 옥상을 좀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옥상을 활용해가지고 옥상 정원을 많이 만들어서 환자를 맞춤해가지고 이렇게 재활할 수 있는 그런 옥상 정원도 활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자동용지 안에는 이런 AI 딥러닝 연구나 이런 빅데이터를 공유해서 하는 그런 시설들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뭐 판독이라든지 딥러닝하는 그런 정책들, 이런 것들을 또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그런 로봇들도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이런 우리 보행 항공화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을 하나의 샘플로 단지 스케일에서 시범 단지화 시켜서 뭐 에너지라든지 스마트화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샘플을 한번 예시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뭐 저의 그냥 하나의 생각이라 보고요. 이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례다, 예시로서 이렇게 설명드렸다는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변화해야 할 시설관리 방향에 대해 주저 발표를 하게 된 부천도시공사 생활체육팀장 안철진입니다. 그럼 목차의 순서대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발생 추이, 연관 키워드를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코나스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으로 전파 경로는 비말과 바이러스 집착을 위한 전파입니다. 주요 증상은 발열과 기침 등이 있고 심한 경우 폐렴,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으로 이르기도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예방법으로는 거리두기, 환기 및 중석 소독 등이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추이를 보겠습니다. 시점은 국내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1일부터 추이를 보았습니다. 전 세계 추이는 오늘 기준 확진자가 1,65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65만 명을 넘어 시사율은 대략 4%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국내 추이는 오늘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14,200명을 넘었으며 사망자는 300명으로 시사율은 2% 초반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의 추이표를 보면 거의 유사한 분포로 평행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전 세계와 국내 추이를 비교해보면 전 세계의 추이가 다소 가파르게 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방역체계가 월등함을 반증한다고 생각됩니다. 코로나19와 관련 시기별 연관 키워드는 그림으로 보는 바와 같이 바이러스, 우한, 방역, 신천지, 지원, 미래 등이 보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 방법과 관련해서 유추할 수 있는 키워드는 방역, 열화상 카메라, QR코드, 비대면, 사전 예약 등을 예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와 관련된 사항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이전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습을 사진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접수 또는 발권을 위해 많은 인원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시설을 이용하기 전 로비에서 대기하면서 서로 대하며 지내는 모습입니다. 강습 프로그램은 어떤가요? 에어로빅이나 줌바 댄스의 경우 많은 인원이 좁은 공간에서 운동을 하고 있으며 헬스나 스프링의 경우 기구들마다 꽉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시대에 운동하는 모습을 해외 사례와 국내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해외 사례입니다. 2분 30초짜리 동영상을 보면 관리자는 고객들이 센터로 돌아오기를 갈망하고 있으며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장 전 운동기구를 소독과 고객들이 접촉할 수 있는 손잡이를 소독하고 거리두기 표시와 소독약을 비치하고 있으며 예약된 인원에 한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 후 거리두기를 둔 상태에서 운동을 하며 주기적 소독과 브레이크 타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안내문이 눈에 띄는데요. 사용기구 불가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입장 전 안내사항, 건강사회를 위한 준수 안내 등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입장 전 안내사항에는 발열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수입을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준수사항에는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단계별 행위별 운영 기준입니다. 단계별로 보면 1단계 운영 재개는 이용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50%, 프로그램은 계획 인원의 50%, 신설 프로그램은 금지입니다. 다만 일률적 개방이 아닌 지역별, 상황별 사정에 맞게 단계적, 순차적 개방이며 단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내 이용 사례를 살펴보면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우선
많은 인원이 몰릴 경우 입장 전 거리 두기로 줄을 서야 하며 다중 이용시설 이용 방법 3단계 손소독, 발열 체크, QR코드 스캔 또는 방문 기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출입 후에 설치된 전신 소독기를 통과하고 신발의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방역 매트를 거쳐야 하며 입장 후 대기할 경우 거리 두기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입장 후 고객들의 발열 여부를 열화상 카메라로 2차 모니터링 실시하고 있으며 비말 및 바이러스 접촉에 의한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드라이기, 선풍기 등 공용 물품 등을 제공하지 않으며 체온 유지실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거리 두기를 위해 탈의실 낙하 간격 배정과 샤워실 안심 칸막이를 설치하였으며 강습 시간엔 거리 표시로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프로그램의 이용 인원은 현재 운영 재개 단계로 전년 동기 대비 50%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별 특성에 맞게 시간대별 적정 인원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임별 운동 시간이 끝나면 방역 및 환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의 운동 욕구 해소와 무료함을 달래주기 위하여 우리 공사뿐만 아니라 타 기관에서도 홈 트레이닝 동영상을 제작하여 고객들이 영상을 보며 운동을 따라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로나는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할까요? 저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던 일들도 이제는 하나씩 다시 되짚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다? 월정교권 회원은 몸 상태가 안 좋아도 이용해야 한다? 헬스 정원 500명이 같은 시간대 올 수 있다? 아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엔 가능할까요? 물음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빠른 시일 내에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그럼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 시설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게 안전관리, 비대면 서비스, 프로그램 개선, 관련 법령 정비 4가지 분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우선 안전관리입니다. 완벽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방역 소독기 설치뿐만 아니라 중기과제로 고객들의 건강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용 고객의 입장을 통제하기 위한 시설 개선으로 출구 전용 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비대면 서비스로 현재 현장과 온라인 접수 병행하는 부분을 전면 온라인으로 확대하고 개인 접촉을 피하기 위해 민 발급기를 추가 설치하여야 할 것이며 이용 인원 통제를 위해 온라인 사전 예약 정원제 도입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개선입니다. 단체 강습 정원 조정, 헬스 및 자유수영 타임별 정원제, 소수 운영 프로그램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중기과제로 원격 동영상 또는 홀로그램을 활용한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관련 법리 정비로 앞서 언급한 3가지 분야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입장 제한, 부정 입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 이용 방법 변경에 대한 요금 개정 등을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추진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지자체인 부천시는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 확대는 물론 포스트 코로나 대비 시설물 개선,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공기업인 우리공사는 완벽한 방역 시스템 구축 및 시설물 관리, 이용 절차 및 프로그램 개선, 온라인 강습 프로그램 개발 등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민들의 역할입니다.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생활 방역 지침 및 다중 이용시설 이용 시 준수사항을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관리 방안의 추진 과제를 근거로 가상 시뮬레이션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코로나 시대엔 이용 인원이 제한됨에 따라 헬스 타임별 정원에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1입장 사전 예약 이용이 가능하며 월정기권 등록시간 2시간은 이용이 제한됩니다. 정상화 이후엔 고객들이 본인의 건강정보를 근거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것이며 부정이용 시 부상권 청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 중인 고객의 건강정보를 이 중에서 우리는 헬스케어 분야의 실시간 생체정보 측정 분석 기술, 교육 분야의 실감형 교육을 위한 가상혼합 현실 기술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변화되는 부분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먼저 누구나 지니고 다니는 휴대폰에 실시간 생체정보 측정 분석 기술이 접목되어 소음 측정이 아닌 발열 여부, 심장 박동수 등 고객들의 건강 정보에 이상이 있는 경우 휴대폰에 경고음이 송출되어 다른 사람들이 안전을 위해 다중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할 수 있을 것이며 사고 예방 중심의 CCTV 기능에도 생체정보 측정 분석 기술이 접목되어 운동하는 고객들의 건강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VR 기술이 프로그램 강습에도 도입되어 고객들이 홀로그램을 보면서 운동하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발표를 마치면서 여러분은 코로나가 정상화된 후 제2의 코로나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2의 코로나가 오더라도 이번 코로나처럼 다중이용시설 전체를 휴관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방역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바로 무너지게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봅니다. 그만큼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의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며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주제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방송을 주셨습니다. 이게 코로나 시대라 아까 사회자께서 마스크 쓰고 토론하라 해서 어제 열차를 타고 어디 다녀오는데 계속 그 멘트가 나와요. 마스크를 제대로 쓰십시오. 코에 걸치는 거 안 된다. 코내는 거 안 된다. 꼭 코와 입을 다 막아라. 이렇게 문역분들은 코에 걸치고 계신 분인데 예, 좀 답답하지만 아마 우리나라가 이렇게 철저히 하니까 아마 K방역이 세계에 자랑할 만한 아마 그 걸리는 소리였는데 일부 플랫폼 기업들, IT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한번 해본 또 근로자들, 종사자들도 야 해보니까 정말 좋다, 편안하다 이런 경우 이런 것도 아마 굉장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가져온 여러 가지 변화들 요즘 굉장히 활발하게 열심히 하고 있죠. 아까 우리 이호변 교수님 발제해 보니까 4변형 주택 필요시에는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또 집에서 재택근무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 강의 준비도 해야 되고 이건 4변형 주택 아까 여러 가지 urban village 동네 생활권 계획이 중요해지는 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예측되고 있죠. 또 무슨 언택트 산업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카카오, 네이버 이런 기업들이 한 몇 개월 사이에 굉장히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런 산업들의 변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산업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도시계획, 도시관리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에 대한 좀 토론이 필요해서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토교통부도 한 2달 전에 행사를 하고 세종권 내시면서 서울시에서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LH에서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기로 아마 2010년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것 같다. 부천도 지금 엄청 수도권에 연기돼서 하는 데다 하죠. 그리고 도시공사는 이제 부천 대양 신도시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김동우 사장님은 과거 국토통부 계실 때 우리나라 2기 신도시 그 진두 지휘하시면서 계획, 구역 지정, 실제 개발, 진두 지휘하신 분이라 아마 그 경륜으로 부천 도시 개발을 잘 찾아올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김경배 교수님 먼저 좀
열어주시고 그다음 윤주 박사님, 구정철 조정관님, 손진아 의원님, 도시국장 이렇게 순서로 하시면 어떨까? 왜냐면 이 준비된 전문가라기보다는 막 고민해야 되는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누구도 쉽게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어서 다들 우왕좌왕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반성하는 건 전문가들도 미리 좀 이런 걸 예측했었으면 우리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왜 우리는 이 생각을 못했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우리 또 이범현 교수님이나 우리 팀장님 발표하신 내용 들으면서 그래 이런 변화가 필요한 거야 한 발 한 발 가면 되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몇 가지의 토론을 좀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도시개발, 도시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과거의 대규모 개발, 과밀 개발 이런 집중 개발 방식이 획기적으로 소규모의 저밀 개발의 혁신적 도시로 바뀔 거냐. 분산 개발이냐 집중 개발이냐 이런 얘기를 들어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논쟁이 너무너무 많을 거다. 앞으로도 많을 거다. 해결될 수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오늘 신도시 계획 관점에서 보면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단계적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첫 번째 제 쟁점인데요. 단기적 처방이 가능한 게 있고 중장기적 처방이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팀장님이 발표하신 발전 내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용해야 하는 시설, 편의시설 어떻게 바뀔 거냐 이런 것들은 빨리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중장기적으로 변화해야 될 것들은 천천히 가야 되는 이런 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부천시에 조금 살았던 인연이 있어서 오늘 토론 내용을 부천시 관점에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는 토론을 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 대규모의 도시개발로 만들어진 부천 구도심부, 중동 신도시 어떻게 해야 할 거냐라는 겁니다. 바꾼다면 무엇을 어떻게 바꿀 건지 이거 고민해야 될 시점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 중에 부천 대장지구 신도시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가 신도시 계획이니까요. 그럼 이거 어떻게 계획할 건가? 아직 마스터 플랜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만간 공모를 통해서 마스터 플랜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 거라든지 이 두 가지에 대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토론회가 적절한데요. 첫 번째 이제 제 주제로 일기 신도시로 건설된 계획도시 부천, 중동, 도심부는 어떻게 변화할 거냐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이제 과밀화됐고 너무나도 집중되어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결국 방향성은 개방적 계획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게 제 주장인데요. 상업지구와 주거지구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부천 중동의 상업지구는 틈이 없지 않습니까? 이 없는 틈에서 어떻게 틈을 만들어낼 거냐에 대한 해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규모의 쌈지 공원이라든지 녹지라든지 그 밀집 건물 안에 있어서도 사회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완충 공간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세대 다가구 정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고민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부천시가 한 가지 보여주고 있는 해안은 지금 저층 밀집 주거 지역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서 자동차의 주차를 줄이고 쉐어하는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기술과 접합된 도시재생 이런 부분들이 30년이 다 돼가는 신도시 중동이 고민해야 될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안산에 대한 계획도시 관점에서 안산도 도시생적 관점에서 이제 전략계획을 세워봤던 적이 있는데 안산시도 똑같더라고요. 일기 신도시들 어떻게 재생할 건지 이제 다세대 다가구의 재생이 아니라 신도시의 재생 시점이 다가온다. 오늘 이 시점에 코로나를 예측하지 못한 시점처럼 이 시기가 도래했을 때 그런 것들을 예측하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저는 일기순도시 부천 중동의 도심부의 변화 지금부터 좀 준비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토론을 조금 더 연장시키면 3기 신도시로 지금 진행되고자 하는 부천 대장지구 현재 이제 마스터 플랜 국제 공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예측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이 나올까요? 우리 부천 중동 신도시와 똑같은 계획이 나올까요? 아니면 판교와 같은 그런 또 조금은 다른 모습이 나올까요? 분명히 변화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 설계를 하는 마스터 플랜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부천 대장지구 마스터 플랜의 개념은 아마 누가 그리고 누가 어떤 모습으로 그리더라도 공통점은 안전도시라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추세 언제 발표됐죠? 이번 주 8월 말이니까 아직 코로나가 활발하게 진행될 때이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예측건데 안전도시라는 것이 화두일 것 같고 결국 자족도시라는 것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라는 것이 이제 토지용 계획에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 자족의 성격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결국 정보화를 통해서 필요한 컨택트는 시키고 불필요한 컨택트를 줄이는 불필요한 자동차의 이용을 최소화하는 즉 GTX라는 것이 아무리 발전해도 타기 싫어지는 이 현재의 시점에서 기술이 다 해결해 줄 거다 이렇게는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천 대장지구 마스터 플랜의 미래 모습을 좀 상상해 보면서 저는 안전도시, 자족도시, 정보화 도시의 그런 방향성을 생각하고 꼭 안 돼야 될 것 같은 건 이런 것 같아요. 게이티드 커뮤니티라고 해서 서로 이제 내 친구만, 내 가족만, 내 마을만 이렇게 꽁꽁 뭉쳐서 닫힌 도시로 변화가는 이런 모습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계실 텐데 그런 관점에서 같이 좀 해안할 많은 고민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분산 개발, 근린 중심 개발, 친환경 저밀도, 미래 주거, 보행자 연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면 결국 가격은 비싸질 거라는 거죠. 그럼 가격이 비싸지려면 지금 정부가 논의하는 것처럼 밀도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을 제 생각에는 혁신적 변화보다는 점진적 변화가 예측이 된다. 특히 신도시 계획에 있어서는 이런 점진적 변화가 예측이 되고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준비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 토론 내용은 시설관리 측면에서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되게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정말 대책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고민이 많았고 이제 점차 개방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결국 회원제 시스템, 예약제 시스템 그리고 개방형 설계 규모를 대형이 아니라 중소규모로 이렇게 특화하는 설계 이런 쪽으로 방향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얼굴을 관리하죠. 홍수, 지진, 지금 코로나 그 이전에는 메르스가 있었죠. 그래서 매년 달라지는 이 재해에 관해서 우리가 무한대로 기반시설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만들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이 기반시설 이제 도시계획시설이죠. 도시계획시설은 최근에 가장 핫한 쟁점이 있었죠. 올 7월 1일 날 장기 미식행시설 일몰제가 들어왔잖아요. 일몰이 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기반시설을 저희가 최대한 확보를 3,000%가 늘었대요. 솔직히 우리나라도 늘었는데 외국은 더하죠. 외국은 더 많이 늘었고 그게 이제 그 자급자족식의 근거리에서 이렇게 충분히 이제 기본적인 아까 신도시 계획에서는 자족 용지를 말했지만 우리가 말한 살기 위한 기본적인 1차적인 자족.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한 도시방역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지만 이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폐쇄는 운동 부족, 비만, 스트레스 증가, 우울증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건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고 건강보험 지출 확대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하는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가 등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인은 발제자이신 이범현 교수님과 안철진 팀장님의 내용을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코로나19에 따른 문제점을 전략적으로 보완하면서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 위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방안을 6가지로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공공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의 확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문화체육시설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입장자원 대비 30에서 50% 감축해서 운영해야 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영 상태는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설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급속한 경영난 악화로 인해서 폐쇄되는 시설이 증가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견을 고려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시민의 운동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제한적인 면적의 공공시설을 집약화할 수 있는 공공복합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공공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시민들이 쉽게 운동을 접하거나 여가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코로나 블루를 예방할 수 있어서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실내 체육시설 공간 확보 및 배치입니다. 이범환 교수님께서 감염병 대비 신도시 조성 방향에서 제시한 생활권 인근에 조성되는 다양한 주제의 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공원 조성 시 다양한 종목의 실외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신도시 조성 시 생활권 인근에 건립되는 공영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하부 공간에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상부 공간이나 옥상에는 간이 트랙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설치할 검토가 있습니다. 이 밖에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공공체육시설물의 옥상 공간, 아파트, 오피스텔이 옥상에도 야외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시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5개 간이 체육시설 설치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는 야외 프로그램과 온라인 홈 트레이닝 서비스 연계 개발 확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시설 관리 운영 분야 쪽으로 넘어가는 분야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등산, 자전거, 골프 등 야외 활동을 즐기는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내 체육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야외 체육시설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체육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홈 트레이닝 서비스와 오프라인 프로그램 서비스, 야외 운동 프로그램을 접목시켜 이용 시민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 또한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과 연계하여 다양한 스포츠 컨텐츠 및 빅데이터로 활용한 맞춤 학습 컨텐츠 제공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방역 서비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실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이용 시민은 현재 발열 체크,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반면에 시설 운영 관리자는 발열 체크 및 출입자 명부 작성에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 출입구에 자동 방역 장비, 발전사께서는 그 대인 방역 소독기로 이렇게 소개하셨는데 내용은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자동 방역 장비를 설치해서 입장과 동시에 발열 체크와 소독을 하고 발열이 있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자출입 명부를 실내에서도 도입하여 핸드폰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 명부 작성을 통해서 신속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천 도시공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매우 적절하게 잘 대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타시도에도 크게 좋은 선례로 남을 것 같습니다. 자동 방역 장비 게이트가 설치가 된다면 발열 체크 및 출입 전형 작성에 필요한 인력을 시설 규모에 따라서는 2명 내지 4명가량 추가로 배치하지 않고 무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고 운영비 절감과 신속한 방역 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5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전 예약제 확대입니다. 현재 실내 체육시설 이용객의 경우에는 정기 강습을 받거나 월 자유이용권을 사용할 경우 인터넷에서 온라인 예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기장권 또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예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이용자가 입장 경우 처방에 따라 발길을 돌려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역시 도시공사에서 선제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해서 곧 시행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이런 부분들도 타시도에서 벤치마킹을 오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섭니다. 마지막 6번째는 방역 관련 예산 지원 및 전용 등 신속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도시공사나 시설공단, 체육회 등 유관기관의 경우에는 신속한 예산 집행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거나 예산 전용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부 협조 및 시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시의회의 어떤 예산 승인의 절차도 거쳐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내부 협의나 시의회 승인 등의 절차가 지연된다면 그만큼 완벽한 방역 체계의 구축도 지연될 수 있어서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한 행정 지원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각종 법령, 지침, 조례 등을 재개정하여 신속한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을 하고 단기적으로는 방역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지원,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전용 및 이용 등을 통해 우선 집행 후 사후 보고가 가능하도록 행정 지원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한 지금 공공체육시설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철저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어떠한 상태로든 운영되어야 하는 필수 불가결한 사회 기반 시설입니다. 코로나19 시대 공공체육시설 운영은 코로나 분류 예방을 위한 만병통치약일 수도 있고 시민의 건강을 점검하고 지켜주는 안전시설로도 거듭날 수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방과 적극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 노하우를 통해서 코로나 블루를 극복할 수 있는 국가, 세계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국가, 대한민국을 선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우선 코로나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우선 원인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자연을 파괴하면서 동물의 거주지를 침범하고 사람과 동물의 거주지의 구분이 없어지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야생동물의 식재료를 사용하면서 동물에게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쉽게 전이되면서 새로운 감염병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유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마벨 뒷받침 하듯이 WHO에서도 이미 21세기를 감염병의 전염병 시대라고 정했을 정도로 계속해서 신종 바이러스들은 계속 생겨날 거고 감염병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시기에 저희가 이 상황을 본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환경의 복구를 다시 하면서 개발을 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코로나 관련해서 해결하려고 보니 신조어들에 대해서 좀 우선 눈길을 가는 것이 있는데요.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언택트
그리고 재택경제, 그리고 코로나 블루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되는데요. 이런 신조어들만 봐도 비대면으로 생산과 소비 활동이 이뤄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겨난 스트레스나 우울감 등을 치료하기 위해서 안전한 여가에 대한 필요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문제를 접하면서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소비의 변화의 측면에서, 또 하나는 여가의 변화 측면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이야기인데요. 우선 소비의 변화로 이야기를 해보면, 아까도 발제자께서 얘기했듯이 발품이 아닌 소품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상권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형 매장들이 축소하거나 폐쇄 결정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스타벅스도 이미 매장의 3분의 1을 테이크아웃점으로 바꾸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리고 롯데마트도 국내 점포 16개를 폐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도 오프라인 매장을 영구적으로 폐쇄하겠다. 그리고 온라인 매출에만 집중을 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비 패턴이 변화돼 있을 때 우리 도시는 그 패턴에 맞게 구성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까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대규모 중앙 집권적인 그런 상권이 아니라 소규모로 근린생활시설로 만들어지는 작은 상권의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의견을 제안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많이 늘면서 집 앞에 택배들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들을, 그 풍경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됐고 향후에 점점점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도시를 설계할 때 물류의 편의성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처럼 그냥 도로에서 트럭으로 배송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뭔가 좀 더 스마트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인데요. 제가 이렇게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도시 외곽에 거점 물류센터를 만들고, 통합 거점 물류센터인데 여러 가지 업체들이 여기다가 물류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정하고, 이 물류센터에 주문 접수가 되면 지하에 터널과 같은, 그리고 배수관과 같은 설계된 수송 라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수송 라인에서 자동으로 다시 집 앞에 거점으로 모이고, 그 거점에서 다시 분류가 이루어져서 집 안으로 배송될 수 있는 로봇 시스템, 스마트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비대면 사회에서 도시 설계 단계에서 들어가게 된다면 비용도 절감되고,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쓰레기 처리나 아니면 도로, 아니면 주차, 이런 부분도 응용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지하화된다면 지상의 공기나, 그리고 지상 공간의 녹지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말 그대로 상상이었는데 이것을 현실하고 실현하고 가능하게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스마트 시티라고 생각합니다. 이 스마트 시티 사업이 실제로 그 해외 사례들을 보면 캐나다에서는 이미 스마트 시티 사업으로 지하 터널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에 터널을 만들고 여기는 화물 수송 로봇이 수송을 맡아서 하고 있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이런 계획을 봐도 스마트 시티가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도 스마트 시티가 일부 진행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때 스마트 시티가 하나의 해결책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여가나 측면의 변화를 보면은, 아까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녹지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이런 발표를 봤습니다. 유엔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새천년 생태평가 보고라는 내용을 보면요. 공원이 심리적인 치유와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들은 코로나가 심각할 때도 길거리에는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공원이나 뒷동산이나 저희 그 신곡천 같은데 가면은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계십니다. 그 이유는 자연적으로 치유를 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향후에는 녹지 공간, 공원 녹지 공간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되는 거고, 우리가 도시 개발할 때 녹지 공간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녹지 공간을 늘리는 것이 이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할 때 아까 뭐 25%, 30% 그렇게 확보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원 녹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쉽게 정말 만들려면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규제를 만들어서 몇 프로 이상, 뭐 50% 이상 녹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강제 조항을 넣을 수 있지만, 그것도 우리가 쉽게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우선 저희가 빠르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조금씩 해 나갈 수 있는 일들을 찾아봤는데, 그렇게 본다면 아까 옆에 토론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공원 일몰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2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일몰하게 되는데, 저희 부천시에 지금 12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12곳을 저희 집행부에서 일단 이거를 모두 공원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도시계획에 편승해서 공원화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보상을 진행한다든가 해서 지금 12곳의 장기 미집행 공원을 공원화하는 데 노력을 하는데, 우리 모두 같이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더 큰 단위로 도시계획을 하는 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녹지를 보존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의견을 꾸준히 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나름 좀 더 많은 녹지를 확보하고자 개발 단계에서 좀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무래도 시의원이다 보니까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작게는 저희가 건축법상 건축물을 질 때 최소 얼마 정도의 적용은 해야 된다. 이것도 녹지 공간으로 들어가는데요. 지금 건축법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조례에 보면은 다른 지자체, 인근 지자체보다는 높기는 합니다. 주변의 지자체가 평균적으로 한 최고 15% 정도를 하는 데에 비해서 저희 부천시는 한 20% 정도까지 최고 적용률을 높이고 있어서 높기는 한데요. 향후에는 어쨌든 이런 비율에 대해서 좀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우리 부천시처럼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도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제적으로 높여야 하지 않나라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상상도 포함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했듯이 감염병 발생 원인이 동물의 서식지에 대한 개발이라는 주장하고, 인간의 치유를 위해서는 자연이 필요하다라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인간과 자연 모두를 위해서 기존의 자연 환경을 좀 보존하면서 자연의 훼손된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복원하고, 그리고 도시와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개발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시티 시스템을 이용해서 아예 그 도시 개발의 첫 단계부터 정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그 도시를 계획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개발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오늘 사실 갑자기 생소해진 걸 드러난 포스트 코로나라는 부분은 사실 올 2월 전에는 생각해보지도 못한 단어였었는데, 갑자기 이런 단어를 가지고 저희가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요. 아무튼 우리 김동호 사장님께서 사실 도시를 생각하시고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아마 아까 우리 좀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이런 포스트 코로나 대 이후에 우리 도시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을 해주신 것 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은 사실은 이분의 전문가라기보다는 좀 경청을 하고 이 부분에 앞으로 향후 우리 시에 어떻게 접목해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오늘 이번 자리에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을 보면 우리 도시공사 직원, 우리 시 직원, 그다음에 LH 직원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대장 신도시를 LH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후적으로 재정적으로 시를 관리하고 앞으로 유지해야 할 책임은 우리 부천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있는 LH와 우리 도시공사에 좀 몇 가지 오늘 포스트 코로나 관련 세미나를 보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좀 포스트 코로나 아까 말씀하시면서 이제 개인 택배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을 우리 도시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잠깐 검토를 해봤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주거지역 내는 사실 2종 주거지역까지는 물류 창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는 아까 창고 물류에 대한 어떤 흐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 조례도 좀 개정을 해서 소규모지만 물류 창고를 주거지역 내에 허용을 해서 그러한 물류에 대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물류 창고가 굉장히 도심에서 부족을 해서 사실 도시 외곽에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속도 면에서나 향후에 봤을 때 바뀔 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가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상업지역에 사실은 대규모 상가가 필요 없는 시대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를 대체를 해서 상가를 대신해서 물류 창고를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검토를 해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거기에 대한 배송 시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행 체계와 관련해서 메디컬 체계를 구축한 게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도보권 내에 당연히 이러한 메디컬 시스템이 된다고 하면 이건 처음부터 사실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좀 얼핏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대장 신도시하고 기양 신도시가 합치면 인구가 대장이 한 5만 명, 기양이 한 3만 명 정도 될 거나 8만인데, 사실 종합병원을 하려면 한 인구 한 4, 50만 명 정도가 있어야 종합병원이 들어서기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계양, 대장, 이제 서울에 서구인마하고 기존의 계양지구까지 합쳐서 우리 5점 합쳐서 이런 종합병원에 대한 것을 구체인 대장만 보지 말고 계양만 보지 말고 통합을 해서 조금 LH에서 계획을 할 때 좀 고려해 주시는 게 어찌 않을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업지역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도 상업지역 약 6.4%가 상업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는 너무 특히 중동 신도시에 한 10% 넘는 상업지역을 배치하다 보니 바다 공급에 따라서 일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 오피스텔이 거의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도시에서 우리가 주거와 상업을 나누는 그런 체계에 있어서 조금 배치되는 그런 계획이 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이범현 박사님께서 교수님께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상업지역을 대규모할 건 아니고 끌린 주군에 이렇게 상업지역을 배치하는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신도시에 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밀에 대한 부분이 지금 밀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 대장지구에 사실은 고도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 김포항 때문에 50.86이라는 고도 제한이 있어서 밀도를 높이기는 한계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신도시에 추가로 밀도를 높여서 호수를 늘리겠다 이런 정책이 지금 발표되고 있어서 사실 고민입니다만은, 우리 시로서는 이러한 현재 고도 제한이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다가 더 추가로 밀도를 높인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즉, 현 시대에 역행하는 그러한 거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LH에서는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가장 사실 이제 미래에 대비해서 유보지를 확보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 시로서 굉장히 사실 반가운 말씀이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주면 정말 좋겠다. 다만 이제 중도위에서 사실은 지구지정 단계에서 이것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유보지를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모든 걸 다 결정되고 가는 것들은 향후에 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확보에 대한 논란이 나왔었는데, 거기에서 참 위원장님께서 쉽지 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토지의 이용 계획을 짤 때는 모든 게 결정이 돼 있어야 되고, 우리 현재 기법상 어떤 시설 결정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 무슨 용도로 무엇으로 결정을 유보를 해올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더 이상 이게 말씀이 더 진행되지 않고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분명히 법 체계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일정 부분은 어떤 유보지 성격에 아예 도시계 시설로화 시킨다든가 해서 유보지 성격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좀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LH 분들이 와 계시니까 제일 제가 걱정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 신도시, 아까 1기, 2기 신도에 있었는데 3기 신도시가 가장 계획 기간이 짧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대장도 내년 8월에 지구 계획 승인을 받겠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공모를 통해서 국제 공모를 통해서 안을 받고 있는 공모 기간이 2달입니다. 2달 공모 받아가지고 무슨 계획이 얼마나 좋은 계획이 나오겠습니까? 하나 도로 바꾸는데 7개월 말씀하셨는데 해외 공모 받아가지고 그걸 계획화해서 어떤 신도시, 3기 신도시의 계획을 내놓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지 않느냐. 충분한 숙려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강하게 아무리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내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강하게 서로 어필을 해주셔야만이 우리 시로서는 국가의 사정이긴 합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도시를 관리하고 향후 영원히 도시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사실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이 길어졌는데 우리 김경태 교수님께서 중동 신도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사실은 저희도 답이 아직 없습니다. 특히 더 어려운 상업지역의 틈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 사유재산을 어떤 식으로 좀 배분해가면 분배하면서 할 것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용역을 해서라도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인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진아 의원님이 아주 저희보다 훨씬 많은 공부를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강사님을 오셨는데 저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공부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은. 지금 환경 복구와 개발을 좀 공존해서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고 사실 저희들 대장 신도시에는 환경단체가 가장 큰 민원을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단체와 소통 창구를 만들어서 이제 매월 협의를 해가면서 이런 환경과 개발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좀 저희가 준비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아이디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외곽에 센터를 만들고 지하 수송 라인 만들자. 이게 우리가 쓰레기 처리시설, 집합 처리시설을 하는 역개념인 것 같습니다. 역개념인데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사실 의원이 그런 거 주신다면 계속적으로 LH에다가 뭐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서 해나가고요. 아무튼 공원 녹지를 대장 신도시에 지금 100만 제곱미터, 저희가 3만 제곱미터인데 그 중에 100만 제곱미터의 공원 녹지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원 녹지가 사실 많을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물리적인 공원 녹지 외에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에 건폐율이 20, 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그 부분을 공원 녹지화 해 나갈 것인가, 또 옥상 조경에 대해서 얼마나 공원 녹지를 해서 그린 시티를 유지해 갈 것인가, 이런 게 더 훨씬 계획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오늘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세미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5대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데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담아서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상이 모시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쾌적성, 편리성 이렇게 좀 개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말씀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LH하고 협의해서 여러 가지 반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녹지를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녹지율보다는 실제 생활 녹지, 자기가 접근할 수 있는 녹지, 이것들이 이제 도시 기법상 좀 구민을 해서 쌈지공원이든 포켓형 생활 녹지든 이것이 생활 속에 녹지가 스며들 수 있는 방법들,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물리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앞으로 더 크면은, 그러면은 식량난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에 작업할 수 있는 도시농업, 이것도 도시 공원에
농업공원 등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들을 시범적으로 좀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LH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좀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도심물류인데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물류시설은 신도시 바깥에서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도심물류 필요성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게 도심물류도 일부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물류가 이것들이 많은 면적이 필요치는 않을 것 같고 이것들이 물류를 집화하고 배송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개념은 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이제 카센터가 필요합니다. 도시내에 그동안 이제 카센터를 쭉 반영을 해줬는데 이런 개념으로 도시물류가 필요하다. 그래야 이것들이 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수 있지 않느냐. 이범현 교수께서 유보지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잠깐 어렵은 문제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원단이 되는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좀 김현수 회장님께서 학계에서 의견을 좀 제시를 해 주셔서 그러니까 원단위를 계산할 때 보전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보지를 좀 줄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것이 대개 신도시 건설하는 기간이 5년에서 7년 정도 걸리는데 그 이후에 도시 기능의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면적을 필요치는 않은데 이것들은 좀 계획적으로 좀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이제 공원녹지 하나 빼는 말씀인데 공원녹지를 아까 생활녹지로 해서 이제 쌍지공원이나 포켓처럼 하자. 그리고 결국은 이런 공원들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서는 도시계획의 공원이나 녹지와 자연 수능용으로 배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계기간에 좀 길더라도 이것들이 바람길, 물길, 사람길이 같이 어우러지는 계획이 돼야 된다. 그래야 이것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정도의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배석해주신 내빈 및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는 도시개발관리 대응 전략 정책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